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 대구에서 여러분을 뵈러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를 좋은 과학관에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좋은 또 강의를 하게 해주신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께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예, 저는 올 때 좀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학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되게 많고 그래서 좀 제일 처음에 와서 조금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도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와 있습니다. 저 뒤에 저기 와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 1학년 3학년입니다. 제가 요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번 강의는 우리 애들한테 하듯이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하게 좀 쉽게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최고 어린 사람들이 강연자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지금이 제 강의 중에서 최연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참 도움되는 강의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통증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 앞에 앉아있는 학생 이름이 뭡니까? 예? 김민규? 민규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대답 잘하시는 분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선물도 지금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통증이 뭘까요? 딩동댕, 어떻게 하셨어요? 예, 하나 선물 좀 주십시오. 예,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정말 똑똑합니다. 예. 예, 이렇게 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통증, 여러분, 그 통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 없습니다. 아이고, 아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아픈 데가 한두 군데씩 늘어나죠. 그러니까 통증을 벗어나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조직이 뭘까요? 조직이. 이거 우리 과학관이잖아요. 그죠? 다들 다 과학에 관심 있는 우리 친구들 많이 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직이 뭘까요? 이 조직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기본 구성 요소예요. 자, 그러면 우리 몸에는 뭐가 있을까요? 피부도 있죠, 피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신경도 있죠, 신경. 그리고 내부 장기도 있죠. 이런 조직들이,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어요. 그러면 신경을 구성하는 조직은 뭘까요? 신경조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신경조직. 자, 그러면 피부를 구성하는 요소는 뭘까요? 손 들고 얘기하면 또 상품 나갑니다. 피부를 이름 뭐예요? 이름 안재경이. 재경이 그럼 피부를 구성하는 조직은 뭐야? 얘기해봐. 뭐든지 해봐. 피부 조직 딩동댕 맞췄습니다. 피부 조직 맞아요. 내부 장기를 구성하는 조직은 내부 장기 조직이고 앞에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되겠죠, 그죠? 그런 조직입니다, 알겠죠? 그 조직이 손상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조직이 손상이 될 수 있겠죠. 손상이 되면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에서 수반되는 증상이 바로 통증입니다. 감각적, 우리 뇌에서 느끼게 되죠. 그 통증을 우리 뇌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을 느끼면 이 아픔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불쾌한 경험까지 하게 되죠. 짜증나잖아요. 그죠? 짜증나고, 또 통증도 발생할까봐 겁도 나고, 이러한 정서적인 경험을 같이 하게 됩니다. 맞죠? 그렇게 되면 두려움, 불안, 우울하고 스트레스 쌓이고 그렇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통증을 해결하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통증은 뭐다? 삶의 질 저하고 아주 긴밀하게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과학자들이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통증은 아프다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움, 불안, 우울, 스트레스. 자, 통증을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보면 표정이 다들 안 좋아요. 우울하고 뭔가 찌들려 있는 듯한, 불안하고, 뭐 제대로 생활이 안 되겠죠. 통증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이 같이 수반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통증은 분류가 중요해요, 여러분. 과학을 하는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과학을 할 때 정의를 나가야 돼요. 이게 뭔가 하는 정의를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정의를. 뭐든지 여러분들 공부할 때 definition부터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알겠죠? definition을 먼저 했고 우리는 통증이 뭔지 아까는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는 뭘 공부해야 되느냐? classification. 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classification인데 이 분류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분류하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게 우리가 가장 흔하게 분류하는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무슨 통증? 연통이죠. 아이고 관절이야. 이거는 무슨 통증? 관절통이죠. 아이고 신경이야. 신경통이죠. 아이고 근육 아파라. 이거는 또 근육통이라요. 그래서 이렇게 분류한다. 알겠지? 그러면 발이 아프다. 무슨 통증일까요? 발 통증. 딩동댕. 저기 뒤에서 두 번째 앉은 우리 학생 이름 뭐예요? 김유선한테, 유선 학생한테 선물 하나 좀 주십시오. 발 통증 맞아요.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똑똑하네. 이렇게 해서 통증을 분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일반인들이 이렇게 부르고 우리도 흔히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어깨 통증으로 오신 환자, 45세 남자, 이렇게 45세 여자 이렇게 분류를 하고 치료를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신경성 통증하고 그리고 신경성 통증은 뭐겠어요? 신경의 손상으로 생기는 통증이고 또 다른 거 하나는 뭐겠어요? 비신경 통증.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알겠죠? 여러분. 이게 정말 환자를 보고 진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경 손상에 의해서 생긴 통증인지 아니면 신경이 아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신경 말고도 관절, 근육 이런 게 있겠죠. 그죠? 이런 걸로 나눕니다. 이걸 구분을 잘하는 의사가 훌륭하고 환자를 잘 보는 의사입니다. 자, 그러면 신경성 통증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신경은 뭘까요? 신경은 우리가 크게 한번 나눠볼까요? 신경. 자, 이건 조금 어려운 건데 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중추신경계 그리고 또 하나 뭘까요? 뭡니까? 말초신경계. 맞아요. 선생님 혹시 고등학생? 예? 31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좀 또 초등학생들이 맞춰줬으면 좀 더 좋았는데 그렇죠? 축하드립니다. 예, 말초신경하고 중추신경 이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면 뇌는 중추신경에 속해요. 중추, 말초. 뭔가 중추는 자 상위의 개념 맞죠, 그죠? 상위 개념 맞죠? 중추는 위에 있는 거 그죠? 말초는 저기 말초에 있는 거 그죠? 자, 그러면 중추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나?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는 수능에도 좀 나오기는 그렇고 이 지식을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뭐냐면 뇌하고 또 뭘까요? 요거 맞춰보시는 우리 초등학생 뇌하고 어디? 누구 어디? 이름 뭐야? 주한이 뭐? 뇌하고 어디? 척수. 그래, 딩동댕 맞췄어. 야, 척수. 예, 맞아요. 박수. 예.
뇌하고 바로 그 척수죠. 뇌하고 척수예요. 뇌하고 척수. 뇌하고 척수가 중추신경계예요. 그러면 말초신경계는 뭐냐? 척수에서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경 있잖아요. 말초 쪽으로 이렇게. 그거를 이제 말초신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봅시다. 뇌죠, 뇌. 뇌. 뇌에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뇌에 대해서 공부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아주 많아요. 진짜. 과학자가 나중에 되면 뇌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밝힐 게,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뇌예요, 뇌. 실제 같아요, 모형 같아요? 모형이에요. 네. 자, 뇌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앞이고 요게 뒤거든요. 요게 손인데 요게 균형을 잡는 곳이고요. 전두엽은 뭐냐? 인지기능, 기억을 담당하고 판단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앞쪽에 다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앞쪽에 다치면 치매 환자처럼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뇌도 어디를 다치냐에 따라서 증상이 굉장히 다르게 생깁니다. 자, 여기서 요 구부러졌는 거 보이죠? 여기 이렇게 U자처럼 구부러졌는 거, 여기가 바로 운동신경이에요. 여기가 운동신경의 중추입니다. 여기 다치면 이제 못 움직이고, 자, U자 바로 뒤에 있는 이 곳, 이게 바로 감각이에요. 감각, 통증도 또 감각이 일부이죠. 여기를 다치면 감각, 그리고 통증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성 통증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뇌를 다친다고 그러면 크게 두 개예요. 혈관이 막혀서 여기 조직이 죽거나, 이건 뇌출혈. 그죠?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안 무서워? 괜찮지? 오케이. 자, 여기 뇌를 여기 다치면, 뇌 안에서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 다치게 되면, 아, 저리다, 아이고 아파라, 이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각을 가고 관계없는 부위에 다치게 되면 통증이 없겠죠. 근데 이제 감각하고 관련되어 있는 여기 시상, 살라무스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살라무스 부위에 다치게 되면, 아, 저리다, 아, 몸이 반대편에 저리다, 이런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죠? 요거 이제 신경성 통증의 한 부분입니다. 일종입니다. 자, 그럼 여기 뇌에서 아까 맞췄죠? 주환이 맞췄죠? 여기 내려오는 거, 이게 바로 척수신경입니다. 척수신경. 이까지가 뭐냐? 중추신경이 됩니다. 교통사고 많이 또 나잖아요. 예전에는 차가 튼튼하지 못해가지고 차 사고 많이 났고 척수신경 손상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뭐 공사하다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다이빙하다가 떨어진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척수 손상이 당하게 되면요, 온몸이 저리게 돼요. 이 밑에 부분, 손상당한 밑에 부분에 저린 양상의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경의 손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게 신경성 통증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지금까지 따라오죠, 여러분들? 어린이들. 예. 자, 이 사진을 하나 갖고 왔어요. 교통사고 나서 뼈가 어긋났죠? 어긋나고 뒤에 이 척수예요. 이게 까만 게. MRI상에 이제 신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밀려서 척수가 손상이 나가죠. 그러면 이 밑에 부분 저린 양상의 통증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통증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손상이 이제 심하게 되면 평생을 거쳐서 통증을 받고 이제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제 척수에서 말초 여기 나갑니다. 이게 신경근이라고 합니다. 뿌리 있잖아요. 뿌리 근자입니다. 알겠죠? 척수에서 신경 나가는 거 뿌리 신경근이라고 해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언제 또 다치느냐? 여러분 요 디스크 들어봤어요? 디스크가 튀어나오거나 할 때, 그때 이 신경근 쪽에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저린 양상, 아이고 저려라 하는 신경성 통증이 발생합니다. 알겠죠? 예, 이게 목이에요. 목. 이게 목이에요. 목 쪽에 이게 신경근이죠. 척수에서 나가는 신경근이죠. 여기가 눌리게 되면 아이고 팔 아파라, 아이고 팔이야, 이런 증상이 또 발생하게 돼요. 아이고 저려라. 자, 이건 허리입니다. 허리 쪽에 자 디스크 어마어마하게 나왔죠. 이게 정상인데, 자 이거 어딘지 알겠어? 이거 어디 같아? 요 허리야, 허리. 이게 허리입니다. 허리 MRI를 찍게 되면 이게 뼈, 여러분 요 등 있잖아요. 등 여기 이게 이거예요. 근데 뼈와 뼈 사이에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보이죠? 이게 바로 디스크예요.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 척수에서 나가는 신경근이 있는데 여기를 누르게 됩니다. 누르게 되면 아 다리야, 갑자기 아 다리 저리다, 이런 증상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가 신경성 또 통증이었고요. 예, 그리고 디스크만 나오는 건 아니죠. 허리에 잘 생기는 병이 디스크만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퇴행 때문에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시면 점점 이거 뼈가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지면 신경이 나가는 공간을 꽉 누르게 됩니다. 이게 정상인데, 자 연세가 드시고 하시면 이게 좁아지겠죠. 뭔가 여기는 이게 신경이거든요. 여기 있는 게 이게 신경, 이게 신경인데 여기는 신경이 보기만 봐도 좀 답답하게 보이죠. 이게 바로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제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다리 쪽으로 가는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신경성 통증입니다. 자, 이제 여기 신경근에서는 이후에는 이렇게 팔, 다리로 가는 이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제 의과대학에 가면 이 부분을 이제 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은 아직은 외울 필요는 없죠. 이런 하나하나 또 외워야 되는데, 의과대학에서 요 하나하나 이런 거 다 이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말초신경이 나가게 되고, 여기에도 뭔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뭐 넘어지어서 신경이 다치게 되면 또 해당 부위에 또 신경 통증이 발생하게 되겠죠. 여기도 말초에 그 신경이 팔, 손까지 이렇게 신경이 갑니다. 이 신경을 통해서 통증이 이제 전달도 되고 다치면 통증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리죠. 아유 많죠? 의과대학에 가면 다 외워야 되는데 안 가면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전에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다리에 가면 이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신경이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는 우리 몸에서 가장 굵은 말초신경입니다. 뒤에 여기 사이틱 신경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가장 굵은 신경이 내려옵니다. 여기에 손상을 당하게 되면 아이고 저리다, 이런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신경성 통증에 대해서 봤어요. 신경성 통증에 대해서. 그럼 이 특징이 뭐냐? 이렇게 신경을 다치게 되면 어떤 양성의 통증을 호소하냐 하면 아이고 저리다, 제가 계속 저리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아이고 저리다, 전기 찌릿찌릿 통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가 척골신경이 있는데 어디에 책상에 쾅 있지만 다리 좀 저린 경험 없습니까? 경험 있죠? 그거예요, 그거. 여기에 신경이 아주 얕게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표피 근처에 지나가는데 여기 쿵 부딪히면 팔 쪽에 하면서 이렇게 되죠. 그게 바로 신경성 통증의 특징이에요. 그런 특징이 이제 저리다, 아이고 전기 통한다. 왜냐하면 신경은 전선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신경이 안 좋게 되면 전기 통한다 이렇게 되고, 우리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다, 뭔가 찼다. 겨울 되면 손목이 바람치면은 더 시리다, 이렇게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양상이 저리다, 전기 통한다 하면은 여러분께서는 아이고 네 신경성 통증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신경성 통증은 아무래도 신경이 다치다 보니까 신경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운동,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죠. 그죠? 맞죠? 우리가 몸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신경의 역할이죠. 신경이 전달을 하죠. 그죠? 그리고 머릿속에서 아, 내가 여기 터치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게 다 신경의 역할이다. 이런 것들에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게 동반이 되면 거의 신경성 통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자, 그러면 비신경성 통증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신경 통증은 신경 이외의 통증이에요. 자, 척추.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이 안에. 이게 척추예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까 척수, 뭐가 들어갈까? 척수라겠어요. 안 겠는 것 같아. 안 그랬는 것 같아. 신경, 맞아요. 신경 맞습니다. 선물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신경, 척수 또는 신경근이 여기 들어가겠죠. 예, 이거 외에, 자, 우리가 이게 감자탕 먹으면 나오는 겁니다. 감자탕에 보면 이게 뼈도 있고 안에 이게 디스크입니다. 뼈 사이에 있는 게 디스크고요. 뒤에 있는 게 관절입니다.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비신경성 통증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여기 이제 디스크입니다. 비신경 통증의 대표 주자가 바로 디스크성 통증이에요. 아이고 내 허리야. 높은 데서 뛰어내렸더니 아이고 허리야. 그리고 또 교통사고 났더니 아이고 허리야. 이런 경우가 대부분 이 디스크 손상 때문에 발생하는 디스크성 통증입니다. 디스크성 통증. 그리고 연세가 드시면 이 디스크가 조금씩 찢어지게 되겠죠. 그럼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통증이 이 디스크성 통증입니다. 자, 여기는 참 정상적으로 이렇게 보이죠, 그죠? 여기는 이 안에 물이 있어요. 디스크 안에는 젤리 같은 물질이 있거든요. 젤리가 있는데 밖에는 섬유로 딱딱합니다. 섬유는 딱딱해요, 여러분. 그 딱딱한 섬유로 이 젤리를 싸고 있는데요. 자, 교통사고 났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찢어지겠죠. 섬유가 좀 찢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 젤리가 밖으로 빠져나옵니다. 찔끔찔끔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통증이 없었는데 조금만 압력이 걸려도 되게 어리야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제 디스크성 통증입니다. 자, 아까 이거하고 다르죠? 이거하고 자, 뭐가 달라요? 자, 뭐가 다른지 묘사해볼 어린이. 아까 뭐 받았으니까 욕심 이제 조금만 이제 내려놓자. 다른 애들한테 한번 너무 잘하는데 선물을 또 같은 거 2개를 또 주기를 또 그러니까 우리 다른 어린이 있습니까? 묘사해볼까? 아까하고 뭐가 다른지. 자, 보자. 한번 뭐가 다른지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 아까 그림이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지. 맞아.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 선물 하나 부탁드립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수액이라고 하죠. 젤리 같은 물질. 젤리 같은 물질이 삐져나왔죠, 그죠? 여기 찢어져가지고 삐져나왔다. 이게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게 디스크성 통증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놓쳐요. 이 찢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이 가에 디스크 가에 신경이 따다다다닥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 이 신경이 안쪽으로 차려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 수의 압력이 높아서 이 로딩이 걸리게 되고 그럼 이게 통증을 더 쉽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게 디스크성 통증이고 이게 문제가 MRI 찍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증상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고 교통사고 났는데 병원에 가니까 정상입니다. 가고 나는 허리 아픈데 엑스레이나 이런 거 찍어보니까
뭐 정상입니다. 뭐 이상 없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건데 대부분의 경우가 이런 경우이고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증상으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게 비신경성 통증, 그 신경이 아닌 이 디스크성 통증입니다. 제가 아까 신경 외에는 비신경성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흔한 통증이 있습니다. 비신경성 통증 중에서 저도 그런데요. 40대 이상 주면은 이런 데 많이 아프죠. 이런 데 통증 없는 사람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마사지 샵에 가도 계속 이런 데 막 좀 부르고 그러죠. 이게 뭐냐? 여기에 있는,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서 이런 쪽에 근육통이 이제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육통. 현대인들 여기 근육통 굉장히 많습니다. 병원에 있으면 이런 환자들도 굉장히 많이 오죠. 이 근육에 생기는 통증, 이것도 이제 비신경성 통증의 일종이고요. 요즘 이런 환자 너무 많죠. 거북목 입고 하죠. 스마트폰 보는 자세가 딱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가 최근에 너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런 자세를 하고 있으면 자세가 바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있으면 7배, 그러니까 20kg의 짐을 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kg 짐을 이렇게 지고 계속 살아가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자세를 바로 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가 지속되면 통증, 근육통, 그리고 심하게 되면 신경성 통증도 나타날 수 있지만 일단 근육통, 이런 쪽으로 다 어깨하고 이런 쪽으로 근육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맞죠? 이런 자세고요. 그러면 이런 자세는 좋지 않은 자세고, 될 수 있으면 어깨를 펴고 턱을 약간 잡아듣는다는 이런 느낌, 이 자세가 바로 좋은 자세이고, 그리고 또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도 많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질문이 오거든요. 모니터를 3으로 세 등분을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위에 3분의 1 부위가 눈의 정면으로 오도록 그렇게 모니터의 높이를 맞춰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니터의 위에 3분의 1 지점에 눈 높이를 가도록 하는 게, 그게 이제 바른 자세, 바른 높이라고 하고요. 베개도 얘기가 많은데, 베개는 옆으로 누웠을 때 고개가 직각으로 돼야 됩니다. 목이 옆으로 누울 때 직각으로 되는 그 높이의 베개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팁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게 뭐냐면, 비신경성 통증 중에서 많은 게 어깨, 50견. 저는 50대 아닌데요, 40대인데요. 물론 50대에서 이런 병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름이 50견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60대, 40대도 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많이 오고요. 이게 도대체 왜 오느냐? 그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이게 왜 오는지, 통증이 왜 오는지 밝히고 어떻게 잘 치료할지 그렇게 밝혀내야 됩니다. 미래에.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깨가 안 올라가요. 어깨가 안 올라가요. 어머님 그런 적 혹시 있으셨어요? 있으셨죠? 굉장히 유병률이 많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내가 있는데 잘 안 올라간다. 이런 경우에 이 50견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깨가 이렇게 딱딱해집니다. 염증이 확 생겨요. 갑자기 뭔가 이유에서는 자기 몸에 있는 면역세포가 뭐 있을까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렇게 화이트셀, 백혈구겠죠? 이런 물질들이 어깨를 막 공격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염증이 막 생기겠죠. 백혈구에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까지 얘기하면 좀 어려울까요? 따라옵니까? 백혈구 안에 사이토카인들이 막 분비가 돼가지고 염증이 막 생겨요. 염증이 생기면 조직 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조직 손상이 되면 통증이 발생한다 했죠. 그래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게 동결근 50견이라고 합니다. 그런 통증이 있고, 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저는 골프 안 치는데요. 그런 게 없고, 손목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생기는 병인데, 이게 손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 근육이 여기 엘보에 붙습니다. 그래서 이건 퇴행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엘보가 아픈 분들은 거의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테니스 엘보는 바깥쪽, 골프 엘보는 한쪽,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거예요. 이거 외에는 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따라서
이제 많이 써서 퇴행성 변화의 일종으로서 조직이 생성되면 뭐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워낙 흔하죠. 이건 뭐겠어요? 이건 뭘까? 어딜까요? 여기는 무릎? 이게 너무 많이 말했거든요. 예. 그래서 무릎을 저같이 뭐 뚱뚱한 사람들 무게가 많이 가해지면 이 연골이 닳습니다. 그죠? 연골이 닳으면 관절염이 돼요. 관절염. 자, 관절염이 되면 제일 처음에는 주사 치료를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한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겠죠. 그죠?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수명이 얼마다? 한 20년밖에 안 돼요. 20년. 그러면 우리 수명을 고려할 때 50대에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좀 안 좋겠죠. 그럼 대부분 재수술을 해야 됩니다. 재수술하면 이렇게 공사하는 게 또 크기 때문에 이게 좀 안 좋죠. 그래서 대부분 60대 이상, 60대 후반에 보통 수술을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제 상식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는 제가 신경성 통증, 뒤에는 비신경성 통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구분하는 게 쉬우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의사들이 많이 이제 혼란을 이제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녕히 계십시오. 예. 그래서 여기 목이 아픈 경우에도 이게 신경 때문에 아픈 것인지 아니면 근육 때문에 아픈 것인지 이렇게 진단을 통해서 구분을 해서 열심히 잘 치료를 해야 되고요. 아까 여기에 어깨 통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어깨 통증이 근육 통증만 있는 게 아니라 신경성 통증이 또 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MRI를 찍고 저리나 안 저리나 감각 체크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봐야지 환자를 정확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근육이다. 그렇게 안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근육으로 보였지만 알고 보니까 여기 디스크 쪽에 척수 신경근 쪽에 문제였습니다. 예, 그러면 통증의 분류 또 하나 아까는 위치에 따른 분류, 원인에 따른 분류였죠. 지금은 시기에 따른 분류입니다. 급성 통증, 만성 통증. 자, 이걸 나누는 시기가 얼마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예, 뒤에 앉아있는 저 아이디어 하는 옷 입었는 것 같은데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예, 자, 요거 나누는 시기 급성에서 만성 언제로 넘어가면 이 만성이라고 할까요? 한번 찍어봐요. (3개월)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 진짜 대단하다. 저희는 선물 2개 주고 싶은데 같은 걸 2개 줄 수는 없지만 1개 드리겠습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예. 이 3개월이에요. 근데 이게 구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3개월 넘어가 버리면 치료가 힘들거든요. 급성 통증에서 끝내줘야 되는데 이걸 3개월 이상 끌어보면 치료가 조금 어려운 경우가 굉장히 많고 치료 방침도 달라집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조금 어렵다, 그죠? 제가 좀 연세도 있고 그런 분들 많이 보시는지 알고 여쭤봤는데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요게 신경이에요. 신경이에요. 여기가 조직이에요. 조직이 손상이 됐다. 조직이 다쳤다. 그러면 뭐가 몰려들까요? 염증세포들이 몰려들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는. 자, 유트로필, 이게 호중구 세포,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염증과 관련된 마스트셀 등등 여러 가지 세포들이 몰려들게 돼요. 이게 왜 몰려드느냐? 우리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몰려들게 돼요. 근데 이 세포들이 몰려들면 이 세포들이 여러 가지 염증을 증폭시키는 물질을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게 그 물질을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면 이 사이토카인이 신경에 딱딱딱딱 붙게 돼요. 알겠죠? 이건 따라옵니까? 알겠어? 고맙다. 그래서 이렇게 붙게 되면 이렇게 통증 신호가 전달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다쳤다. 그러면 염증세포가 이 허벅지에 몰려들겠죠. 허벅지에 몰려드는 염증세포가 뭐를 분비한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하겠죠. 그 사이토카인이 신경에 붙어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그럼 이렇게 뇌에 가서 통증을 느끼겠죠. 그죠?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쭉 전달되는 게 아니라 자, 바톤 터치를 하게 됩니다. 바톤 터치. 어디서 바톤 터치를 하느냐? 신경 대 신경. 다른 신경으로 바톤 터치를 하는데 이 바톤 터치가 척수에서 일어나게 돼요. 척수에서. 알겠죠? 이 척수에서 이렇게 바톤 터치가 또 일어나게 돼요. 자, 통증이 전달됐다. 자, 뇌로 전달을 좀 해달라 해서 척수에서 뇌로 이렇게 두 번째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초신경에서 이렇게 허벅지에서 이렇게 오면 척수에서 여기서 바톤 터치가 일어나게 돼요. 척수 뒤쪽에서 바톤 터치가 돼서 뇌로 쭉 올라가서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자, 그게 이제 급성 통증입니다. 급성 통증은. 그러면 이제 만성 통증이 되면 3개월 이상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아까 제가 바톤 터치가 일어난다 하는 척수 있잖아요. 척수. 여기에서 글리아리얼 셀이라 하는 또 세포가 있는데 이 세포가 사이토카인 아까 여기에서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된다 했죠. 이 척수 뒤에 있는 데서도 또 한 번 또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만성 통증이 되면요, 이런 세포들이 글라이얼 셀들이 척수에 막 몰려들게 돼요. 많이 몰려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기 살짝 건들려도 이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 분비가 많이 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게 느끼게 되죠. 그냥 간단하게 건들려 이렇게 터치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이 만성 통증은 원래의 그 감각보다 심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내일이 시험인데, 받아쓰기 시험인데 그냥 시험을 치면 되는데 너무 과하게 느끼는 거지. 근데 큰일 났다. 내가 못 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렇게 너무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통증도 마찬가지로 그냥 툭 건들렸는데 너무 심한 통증이다. 이렇게 과장되게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글라이얼 셀이 척수로 몰려들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치기 어려운 겁니다.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영원히 줄이는 방법이 잘 없어요. 그래서 이 만성 통증으로 가기 전에 급성 통증에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치료하고 끝내야 된다 하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3개월입니다, 기준이. 그래서 이렇게 말초에서 이렇게 뒤쪽, 척수 뒤쪽으로 오는데 여기서 바톤 터치를 할 때 글리아얼 셀들이 만성 상태에서 몰려들게 돼서 여기서 또 한 번의 사이토카인을 확 일으켜서 별것도 아닌데 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과하게. 그렇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료는, 이 통증에 대한 치료는 뭐냐? 여러분 뭐겠어요? 도대체 이 사람이 왜 아픈지를 먼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진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진단이 최고 중요합니다. 치료에 있어서 진단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의사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놨어요. 이게 만약 중추신경인지 말초신경인지 구분부터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디 아픈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툭툭 망치로 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망치로 이렇게 쳤을 때, 무릎을 쳤을 때 팍팍 강하게 뛰면 이건 중추일 가능성이 많고요. 약하게 뛰면, 거의 뛰지 않으면 이건 말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망치를 두드리는 이유가 이게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실제 검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면 목을 이렇게 일부러 눌려요. 이렇게 눌리면 어떻게 돼요? 신경이 나가는 이 공간이 좀 더 좁아지게 돼가지고 원래 통증을 좀 과장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체 검사를 바탕으로 당신은 여기가 아프겠구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하게 됩니다. 거의 90%는 이 신체 검사로 감을 잡고 어디가 아픈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는 확인을 하는 겁니다. MR을 찍어보고 아는 의사는 실력이 그렇게 없는 의사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증하는 의사들은 실제 검사로 감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어디가 환자가 호소한 절인지 아니면 통증 현상이 어떤지 잡아놓고 이렇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MRI 이미지 검사로. 그래서 찍으면 여기 다쳤는 거 맞네요. 이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답안지를 보고 확인을 하는 게 이 이미지 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미지 검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근전도 검사에서 아까 신경은 전기가 흐름이라고 말씀을 얼핏 드렸는데
이렇게 전기가 잘 통하는지 검사를 해서 이 신경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보고 신경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치료는 뭐가 있을까요? 통증 치료는 거의 똑같아요. 공식이에요, 공식. 다른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약 드세요. 제일 처음에 아파서 병원 가면 약 드세요라고 하죠. 근데 이 약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 약을 약으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염증을 줄이거나 신경 전달, 통증 전달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을 이렇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물리치료를 또 받을 수도 있죠. 이까지가 비침습증, 몸에 어떤 해해 없이 할 수 있는 치료이고, 그리고 이 약이나 운동으로 안 나오면 주사를 맞을 수가 있죠. 주사를 맞아서 이렇게 염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줄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안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운동이에요, 운동. 근골격계 운동은, 근골격 통증은 이 운동을 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환자들은 약 주세요, 주사 놔주세요 하는데 이 운동을 안 하는데, 이 운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소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각종 통증, 각종 근골격계 통증의 종류마다 운동이 다 있어요. 저는 제 환자들이 너무 운동을 안 해가지고 최근에는 QR코드를 제가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허리 통증 QR코드 이렇게 스티커로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렇게 드리니까 조금 좀 낫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운동을 다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근골격계 통증은. 이것도 안 되면 뭐 하겠어요? 수술이에요, 수술. 근데 수술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술을 하고 나서 관리를 굉장히 잘해줘야 돼요. 수술하고 나서 수술했는 데는 괜찮지만 이 주위의 부분에 부하가 다 걸리기 때문에 그 부위가 급속하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잘해줘야 됩니다. 주사. 예전에는 무턱대고 그냥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조직에 그렇게 놨는데, 최근에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 엑스레이를 보면서 이렇게 주사를 놔요. 이게 제가 많이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주사를 놔야 돼요. 여기 5번 신경, 4번 신경, 3번 신경 있는데 어디가 이 환자가 아픈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서 소량의 스테로이드로 이렇게 염증을 줄이는 게 그 환자의 실력입니다. 치료 실력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주사를 놓고, 요즘은 초음파도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또 척추는 엑스레이를 보고 하지만 이렇게 어깨라든지 팔꿈치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초음파를 보고 놓습니다. 저도 이 초음파를 잘하기 위해서 대만까지 제가 배우고 3개월 동안 갔다 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대 의사들은 굉장히 잘 봐야 되고 진단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의 숙제가 또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삼육근통증후군이라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이 온 전신이 아프다 하거든요. 90%가 여자예요. 현대의학에서 아직 해결을 못한 그 통증이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병인데요. 이게 삼육근통증후군. 여자들이 주로 온 전신이 아프다는 40대, 30대 많이 생기는데, 저는 삼육근통증후군 환자도 한 10분이 계시는데 이 환자들이 오시면 숨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드릴 수 있는 게 너무 없거든요. 감정적인 지지, 다들 우울증하고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많이 아프셨죠? 하면서 감정적 달래야 되고, 그렇게 해서 거의 많은 시간이 흘러요. 이런 환자들 오면 정신과하고 같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아주 현대의학에서는 아직 해결을 못하는 통증. 그리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뭐 말초신경이라든지 뭐 뇌라든지 다치고 나서 팔이 막 저리다, 색깔이 변한다, 뭐 빨갛게 손이 변한다, 이런 통증이 있는데요. 예전에 많이 화두가 됐죠. 군대에 가서 이제 그 다치게 되면 다치는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손이 붓는다, 시리다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두 가지, 두 환자가 오면 정말 저는 진료실을 숨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통증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좀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죠. 글라이얼셀, 그 만성 통증에서 이게 막 몰려든다.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이 분비되고
그리고 이 신경, 이 척수에서 바톤 터치한다고 했죠. 여기에서 하나하나 막는 약들이 다 있어요. NMDA, 여기를 막는 통증약, 여기를 막는 통증약, 그리고 여기를 막는 통증약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약으로 만들어졌고요. 이 약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또 약물관, 생물관이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또 보면 좀 유효도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아가지고 통증을 막는 것들, 줄이는 것들을 그리고 과학자들 그리고 임상가들이 많이 연구를 많이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시면 제가 질문하고 좀 상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통증 보면 염증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은 풍 바람이 든다고 예. 물 찬다 하잖아요. 예. 그거는 의학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바람 풍 맞았다 하는 경우가 뭐냐면 그런 경우는 뇌졸중이에요. 뇌졸중. 자, 뇌졸중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혈관이 막히는 건 뇌경색이다. 또 터지는 거는 뭘까? 뇌출혈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뇌가 손상당하면 그에 관련되는 부위가 기능을 못하게 되죠. 운동신경을 다치게 되면 운동신경 손상이 돼요. 그죠? 보통 오른쪽 머리는 왼쪽 신경을 지배하고 왼쪽 머리는 오른쪽 신경. 왜냐하면 여기서 크로스 되거든요, 신경이. 이제 그렇게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상태를 가지고 풍 맞았다. 이거 풍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풍은 그겁니다. 그리고 통증과 관련되는 감각에 관련되는 부위를 손상당하게 하면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감각을 못 느끼게 되죠. 예, 혹시 답변이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도 질문할까봐 좀 걱정이 있는데 아는 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또 혹시 오늘 정말 열심히 들은 우리 친구 질문 없어요? 마이크 한번. 예. 뭐든지 질문해야 돼요. 외국 나가니까 질문이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질문도 진짜 많이 하는데 진짜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든지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 질문을 해야지 저도 이걸 내가 몰랐구나.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걸 궁금해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예. 혹시 이유 없이 발목이 아파? 예. 왜 그러니까? 차라리 진료를 봐달라고 얘기하는 편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자, 발목이 아픈 경우가 통증은 왜 생기죠? 조직의 손상이죠, 그죠? 그럼 뭔가 조직이 손상이 됐다는 걸 뜻해요. 발목이 아픈 경우 중에서 가장 많은 경우는 보통 한번 다리를 삐었는 경우. 다리를 삐는 경우는 뭐냐면 이 바깥쪽 인대가 자주 끊어져요. 바깥쪽 인대가 손상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대의 역할은 이 관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인대를 다치게 되면 발목을 잘 잡아줄까요? 못 잡아줄까요? 잘 못 잡아주게 돼요. 그럼 막 흔들리게 되겠죠. 흔들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관절이나 이런 것들이 상하게 돼요. 그런 경우가 사실은 대부분이지만 애들한테서는 아니겠죠.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잘 없으니까요. 근데 애들한테 제 경험은 많은 경우는 뭐냐면 그렇게 손상이 돼서 인대가 손상이 돼서 아픈 것보다도 평발 그리고 평발이 많죠. 평발. 자, 우리가 잘 이렇게 걸어야 되지. 아까 거북 목익하면은 이렇게 되면 목이 아프다고 말씀드렸죠. 평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의 바른 자세로 있어야 되는데 평발은 이렇게 한쪽으로 눕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규정이 무너지게 돼서 근육에 어떤 압력이 언밸런스하게 가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참고로 우리의 준호 초등학교 3학년인데 제가 발목 뒤쪽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왜 아플까요? 줄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줄넘기 하다가 여기 아킬레스 건하고 여기 뼈하고 붙는데 여기 염증이 많이 생겨가지고 아픈 경우도 있고요. 활동을 많이 하는 친구들은.
그래서 이렇게 만져보고 어디가 아픈지 보고 아 여기는 어디가 아프구나. 그 이유는 이게 뭐 활동인지 아니면 그 얼라이먼트가 정렬이 잘못됐는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질문 아주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정말 열심히 들었던 우리 친구. 예. 그 피부가 벗겨지게 되면은 피부가 벗겨져서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예? 피부가 벗겨져서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아, 저 아까 했죠. 말씀드렸죠. 피부가 벗겨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될까요? 염증세포가 막 몰려들겠죠. 피부를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죠? 염증세포가 몰려들면 뭐를 분비한다?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고 했죠. 그 사이토카인들이 신경에 붙게 되겠죠. 그러면 신경에 붙으면 통증이 전달되겠죠. 그래서 통증이 느끼게 되겠죠. 예, 아주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질문? 그 뒤에 친구. 손 드는 거는 그냥 들었고. 예. 예. 그것도 진단일 수도 있는데 예. 혹시 이렇게 종아리가 엄청 땡기는데 이게 발바닥 통증하고 연관이 있나 싶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예, 있습니다. 그 종아리 통증. 자, 아까 요 강의 들었는 걸 대입해서 봅시다. 뭐를 나눠야 된다고 했었습니까? 종아리 통증은 종아리 통증이다. 그러면 신경성 통증하고 비신경 통증하고 나눠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신경성 통증 굉장히 많습니다. 종아리 아픈 경우에는 디스크, 협착인 경우가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비신경성 통증, 종아리 근육통입니다. 이 종아리 근육은 이 발바닥 신경, 발바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요. 발이 아픈 경우에 이 종아리 근육통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이 종아리 근육통인 경우에는 스트레칭을 많이 시킵니다. 근육이 아픈 경우에는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시키거든요. 이렇게 벽에 대고 이렇게 미는 운동, 이렇게 하면 이 종아리가 당기게 되고 이게 스트레칭이 좀 되게 됩니다. 이런 걸 많이 시킵니다. 아, 질문 뭐 관계 없는 거니까요. 혹시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아닙니까? 하여튼 종아리 아픈 분들은 노인분들은 협착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제한테 오는 환자의 대부분이 사실 협착증 때문에 종아리 아픈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무릎이 퇴행에 의해서 닳게 되면 근육이나 이런 쪽으로 부하가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픈 경우 또 하나 평발, 요족 어른 되면은 요족도 많습니다. 구두도 많이 신어서 발바닥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발바닥하고 이게 종아리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발이 안 좋은 사람들도 종아리가 아픈 경우도 많아요. 이런 원인을 잘 찾아서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해주고 적당한 운동을 잘 권유하는 게 의사의 역할입니다. 훌륭한 의사의 역할입니다. 예. 아까부터 손 계속 들었는데. 예. 제가 등 한쪽이 색깔이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아니면 치료해야 돼요? 뭐? 다시. 제가 등 한쪽이 색깔이 있는데 치료해야 돼요? 색깔? 아니면 괜찮은 거예요? 예? 한쪽이 색깔이 변했다고요? 튀어나왔다. 튀어나왔다. 그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측만증인데. 한쪽만. 대부분의 경우 근골격계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수계보라 하거든요. 수계보를 보았을 때 양쪽이 동등해야 되는데요. 이게 측만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이 불룩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각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측만증에 대해서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신데요. 보통 재었을 때 25도 이하는 그냥 지켜봅니다. 근데 10도 이상을 이제 측만증으로 정의하는데 10도부터 25도까지는 보조기를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좀 지켜보고 그리고 적당한 운동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25도가 이상 되면 보조기를 해주는 게 좋아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이제 측만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성장이 끝나면 더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장 시점에 올바르게 이제 성장하고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조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약에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면 측만증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찍어보는 것을 권유를 해드립니다. 예. 네, 마지막 질문 혹시 한 분만 예. 일어나서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어른적인 질문을 하겠는데요. 예. 제가 지금 허리 디스크에다가 협착에다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니까 며칠 전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다리로 내려와서 저리가 저려서 이제 너무 아프서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발바닥에 발바닥이 좀 감각이 그냥 점점 두꺼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것이 이렇게 치료를 하면 그 감각이 살아나는지 계속해서 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쪽만 그렇습니까? 양쪽 다 그렇습니까? 네, 오른쪽이 더 심하고 왼쪽이 좀 덜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양쪽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말초신경하고 관별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허리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신경이 한번 손상이 되고 이제 수술을 하거나 주사를 맞게 되면은 이제 염증이라든지 그리고 눌려 있는 게 펴지게 되면 좀 차츰차츰 기다리면 나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손상 정도가 굉장히 큰 경우에는 이제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기 전에 허리 수술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한번 해보고 충분히 한번 해보고 그래도 반응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판단이 들면 그때 수술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잘 염두에 두고 수술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수술을 해놓고 계속 손상이나 이런 게 지속되지 않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는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운동은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운동은 걷는 운동 추천드리고 예. 걷는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그동안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예. 그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다른 대체도 있어요. 대체하고. 스테로이드? 네. 스테로이드는 먹지는 잘 않습니다. 네. 비스테로이드성 약물을 쓰지 스테로이드로 통증을 줄이지 않아서 왜냐하면 부작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그 약을 먹어서 얼굴이 발갛게 부어오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인한테 맞는 약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있는 약은 안 씁니다. 근데 부작용이 없는 약을 최대한 이제 쓰는 게 의사의 그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 강연은 여기서 마치고 혹시나 끝나고 하실 때는 교수님께 잠깐 혹시 짧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들려주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